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방부는 유타주의 군 연구시설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 오산 공군기지와 미국 내 9개 주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저균 배달 사고가 확인된 겁니다. 이후 미국 정부 조사 과정에서 이 연구소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잘못 보낸 곳이 한국, 호주, 캐나다 등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 등 모두 51곳이었음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호주와 캐나다의 연구시설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보내고도 그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조사해서 사고 직후인 지난 2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제의 탄저균 표본은 4주 전인 5월 초에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됐습니다. 민간 배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연합 주한미군 포털 그리고 통합위협인식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로 들여온 유전자 분석 장비를 6월 5일로 예정된 행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도 초청해서 시연하려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7일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표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표본을 락스 성분의 표백제에 넣어서 폐기했으며 이 실험에 참여한 미군 소속 군인과 연구원 22명은 어떤 감염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민간 배송업체인 페덱스가 탄저균 표본이란 위험물질을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저균은 메르스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탄저균 실험을 해왔는지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군 측에 즉각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사실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 안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탄저균의 살상 능력은 메르스의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는 좋게 더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서울 등 4개 지역의 폐렴 환자, 메르스가 의심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메르스와 혼동하지는 마시죠. 서울 등 4개 지역의 폐렴 환자 전원에 대해서 혹시 메르스에 감염돼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네요.
이 내용은 아마 준비한 뉴스 브리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전해드리고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일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일 PD 어서 오십시오. 네. 미안합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에 대해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산 조기 집행 이런 얘기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는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고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으로 국민 여러분도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과민하게 반응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된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유언비어와 SNS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면 국민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들의 철저한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심야에 밤 10시 4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 대선회를 하게 됐을지 극도로 의문입니다. 자, 메르스 격리자가 이제 3,000명에 육박했다고요? 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조치된 사람이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격리자 중에서 증상 없이 격리 해제된 사람은 600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오전까지 하루 사이 격리자가 379명이 늘어서 2,8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추가 격리된 격리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자가 격리자는 379명 늘어 2,729명, 기관 격리자는 5명 증가해서 163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격리 관찰자였다가 해제된 사람은 24명 늘어난 607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전자 검사를 받은 감염 의심자는 1,969명으로 이 중에 4.8%인 9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중 18번 환자는 증상이 호전돼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메르스에 감염된 뒤 퇴원한 사람은 2번 환자와 5번 환자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9명입니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중 최근 환자를 제외한 58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감염 환자의 16.6%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환자 중에 3분의 1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40에서 50대가 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환자의 12%는 의료진이었습니다. 대책본부는 전국 응급실의 44%에 해당하는 236곳에서 메르스 의심자를 진료하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메르스 확진 혹은 의심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환자 부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폐렴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음성 및 양성 여부 전수조사, 그리고 메르스 치료, 메르스 감염이 확인돼서 치료를 하는 것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소식 좀 알아보죠. 오늘 이틀째 열렸죠. 주로 오간 질의 답변. 특이한 것 뭐가 있었습니까?
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 장남의 군복무 특혜 및 공무원 겸직 규정 위반을 비롯해 각종 의혹을 추궁하며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신상 검증 대신에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전날 제기했던 황 후보자 장남의 군복무 특혜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고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장남의 대구 지역 군 복무기간과 황 후보자의 대구 고검장 근무기간이 겹치는데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나? 라며 당시 장남의 부대 사령관과 황 후보자가 같은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들의 군 시절 주특기가 보병에서 물자관리병으로 또 행정병으로 바뀐다며 의아스러운 점은 아들이 KT에 입사 원서를 쓸 때는 부관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 애매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황 후보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며 아들의 자대 배치는 훈련소에서 한 것이고 제가 대구 고검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혜택을 주려고 아들을 보냈겠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대구 고검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아들에게 편의를 봐줬겠느냐? 그래도 일단 편의를 봐주면 아들이 편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네. 군대 생활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내무반에 가서 할 건 아니라면. 네. 자, 그리고 황 후보자가 기독교 계열 재단법인인 아가페의 이사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 겸직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1년 기독교 계열 재단법인 아가페의 이사로 취임한 뒤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은 의원은 한 차례 허가를 받았지만 기간은 3년이었고 이후로는 허가받은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황 후보자가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렇게 답하면 위증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은 의원이 최근 자료가 없는 이유를 거듭 질의했으나 황 후보자는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났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여자가 드세다 이렇게 말한 황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황 후보자는 이에 사과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 홍정학 의원은 황 후보자의 경제정책 역량과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은 경제총리를 바랐지만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홍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와 전망을 캐물으며 공안검사 출신 총리가 얼마나 경제식견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했고 황 후보자의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알맹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의 과거 2차례 승진 탈락에 대해서 공안 탄압의 결과가 아니라 무능력의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과거 공안 홀대론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안통 검사들이 인사 홀대를 받았다. 그래서 앙앙불락하고 불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황교안 당시 검사 신분으로 말한 적이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새정년의 박범계 의원이 당시 정권이 공안통을 탄압해서가 아니고 귀하가 무능력해서 승진 때 탈락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예요. 네. 그러잖아 우리 이 PD도 부산 출신이죠. 네, 부산 출신. 최근까지 부산에 있다 올라오셨죠? 네. 이 황교안 후보자 얘기처럼 부산 여자분들이 좀 드셉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절대 아니죠. 네. 특정 지역이라고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참 희한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이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거기가 검사장짜리죠. 네.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고 한 달에 1억 원쯤 받았던 태평양 법무법인으로 옮기게 되는데 부산에서 검사로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고검장이. 네. 근데 부산 여자들이 드세다. 그래가지고 뭐 부산에는 특히 술과 도박, 구타에 얽힌 가정 내 폭력 이런 사건이 많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분들이 들으시면은 또 한 번 좀 속이 안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사과를 했지 않았을까. 예. 예, 잘 사과를 안 하시는 분이시라는데. 웬만해서는 사과를 예, 안 하는데. 확실히 드세지 않은 건 맞군요. 네. 사과한 거 보니까. 이렇게 남녀 간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대단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지금 50대인데 말이죠. 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 그리고 전관예우 의혹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또 도마에 올랐어요. 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청원아이스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황 후보자가 속했던 태평양이 수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재판관이 황 후보자 친구라서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황 후보자 측의 수임 사건에 관련해서 선임계 제출 여부를 따져 물으면서 탈세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1년은 과잉 투자 및 분산 개최 논란으로 허송세월했다. 이제 그 논란은 종료돼야 한다며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청원아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맡은 과정에서 정관예우 의혹, 재단법인 이사 겸직 논란 등과 관련해서 황 후보자에게 해명성 질의를 던지면서 해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김재식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법무부 소속 부장검사가 2명이 파견된 데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지명소감 때의 다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시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째 청문회에서 추가 의혹이나 구체적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한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방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상을 차려낼 반찬거리가 없다. 지금 이 얘기죠. 네. 하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일날 몇 시간 전에 이렇게 갖다 제출하거나 이러니까 참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자료 자기가 얻어 터질 걸 갖다 바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응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제2, 제3의 방책도 갖추고 취재에 가까운 수소문이나 탐문, 조사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한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다. 자료 갖다 주고서 한 방 터트리는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도 탄저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세균전 방법을 일본으로부터 배워서 6.25 한국전쟁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니덤 보고서 그 원본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됐죠? 네, 올해 초 64쪽짜리 니덤 보고서 요약본이 미국 학자에 의해 대중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 투하 지역 비행지도와 당시 세균전에 참여했던 미군의 자필 진술서 등이 소상하게 기록된 전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이 기록의 소장자인 영화감독 임종태 씨와 경매회사 코베이에 따르면 한국 전쟁 당시 6.25 전쟁이죠. 미군의 세균전 의혹에 관심을 갖고 10년간 관련 증거를 찾아온 임 감독이 2013년 가을께 영국의 한 고서점에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세균전에 관한 국제과학위원회의 사실조사 보고서, 이른바 니덤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니덤 보고서는 영국의 생화학자인 조지프 니덤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과학자협회 공식조사단이 1952년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미 공군이 일제감정기 생체 실험을 자행해 악명이 높았던 731 부대장 이시이 시로 등에게 기술을 건네받아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세균전을 치른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발견된 전문은 조사 내용만 670쪽으로 요약본 분량의 10배가 넘습니다. 이와 함께 참고 자료로 전쟁 당시 중국과 북한 일대에 뿌려진 벼룩사진, 해당 지역의 주민사진, 세균을 뿌리다가 잡힌 미군 포로의 수기 진술서,
미군의 세균 배포 경로 비행 지도 등 세균전을 뒷받침할 증거가 200장 가까이 수록됐습니다. 네. 피해 지역 현장 검증 사진과 세균이 투하된 지역의 비행 사진, 미군이 떨어뜨린 세균 폭탄 사진, 이 시기가 2차 대전 당시 만든 세균 폭탄 사진 등은 조사가 얼마나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해 합니다. 네. 이외에도 콜레라균을 이송한 관료에 대한 보고서, 미군이 중국 서양 지역에 투하한 세균에 의한 새로운 질병에 관한 보고서, 체포된 미 공군 4인과의 인터뷰, 한국 보건부 장관에게 행해진 질의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세균전을 공식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세균을 뿌리다 잡힌 미군 포로의 수기 진술서, 미군의 세균 배포 경로 비행 지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미국 정부는 세균전을 공식 부인하고 있다. 물증이 나오는데도 부인하는 건 잡아떼는 거 아주 그냥 뻔뻔한 오리발 같은 건데요. 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외교 안보의 대단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 이따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연결해서 세균전 문제 그리고 탄저병 문제 이런 것들 함께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탄저나 세균전, 오늘 지금 첫 공개된 리던 보고서 원문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질문하고 싶으신 것 있으면 아시죠? 이제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모집해서 연행했다, 이런 전직 일본 강요의 얘기가 나왔죠. 지금 아베 이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 관계가 극도로 냉랭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네, 일본 고노 요헤이 전 관방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과정에 관해서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노 요헤이 전 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무라야마 도이미치 전 일본 총리와의 대담에서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부로 삼은 사건을 거론하면서 군이 명백하게 강제적으로 데려가서 위안부로 일을 시킨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고노 전 장관은 이는 네덜란드 측의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고 네덜란드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이정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5분 되기 15초 전입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선계님, 신선선자에 경계계, 지경계째 쓰십니까? 선계, 뭔가 도학, 노장의 풍모가 좀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실은 저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셔서 제가 좀 뻐기고 싶어서 입은 말씀. 이강윤님, 인품, 인격적으로 흠모해서 꼭 듣고 싶은데요.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완전히 붕 뜹니다. 이러시면 오늘 정신 못 차립니다, 제가. 그런데 시간이, 바른 언론인 아강윤님 파이팅입니다. 예.
강륜, 이강륜. 예. 아무튼 선기아님 고맙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댓글 아주 짧지만 한마디 농축하는 게 굉장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새날 그쪽에서도 아주 맹활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청자 기영님께서는 고리 핵발전소가 옆에 있는데 비싼 땅값을 내고 땅을 사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고리 주변에 땅값이 비싼가요? 아니면 고리에서 가까운 데가 부산의 기장쯤 됩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죠. 아마 제가 그때 무슨 일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갔을 때 거기 사이트 투어라 그러죠. 핵발전소 점검 및 시찰, 구경, 견학 등등등 그런 걸 하고 차로 어떻게 오다 보니까 해운대 달맞이 고개인가 거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몇십 분 되지 않았는데 설마 고리 핵발전소 바로 옆이 그렇게 땅값이 비쌀까 싶긴 하네요. 물잡이님께서는 상당히 긴 글을 써주셨는데 메르스는 독감처럼 흔한 병이니까 호들갑 떨 것 없다 하는 식의 정부 발표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 맞죠. 사스나 신종플루에 비해서 전염력이 좀 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망자 숫자도 물론 그런 거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폐렴이나 호흡기 계통 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메르스가 겹쳐지면은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독감보다도 약하다 그러는데 독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 굉장히 우리가 집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겨울철 들어가면은 고령자나 몸 약하신 분들 독감으로 시작돼서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추신 해가지고 이강윤 앵커께 페북 메신저로 인사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습니다. 긴 글 주셨던데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이라고 있어요. 새누리당에. 아마 포천인가 어디 쪽일 거고 국정원 출신일 겁니다. 이분이. 그런데 메르스란 이름이 너무 좀 공포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좀 공포를 줄여보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견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국제 명칭도 있긴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분이 제시한 이름 대용품을 보니까 신종 변형 감기 이 정도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이 공포심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 요즘 정말 한가하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영업 하는 분들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를 좀 살려보자. 글쎄요. 신종 변형 감기라고 줄였으면은 살아날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고 초동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정보를 바로바로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통한 불안감 해소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얼어붙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이름을 뭐로 붙이든 그 고유의 전파력이나 이런 게 작아지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일종의 그 허위의식 같기도 하고 봐서 전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신종 변형 감기는 좀 그렇네요. 만삭 임산부가 메르스로 입원했다. 네, 서울 삼성병원에 그 환자가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요. 산모와 아기 모두 무탈하기를 기도한다고 곰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아몰랑이 거주하는 청와대의 사투리를 번역하는 곳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석양의 건맨님. 네, 페이스북에 누가 이런 페이지인지 뭔지 만들었는데 저도 그냥 그 제목만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진 않고 불과 사흘 사이에 좋아요 그 가입한 회원이 10,000명이 훨씬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이상하게 발언을 하니까 그걸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같은 한국말로 같은 한국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번역을 해줘야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엘님은 메르스를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공포가 사라지고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제안에 좀 비판 내지는 허점을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블루벨벳님, 강윤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생방 청취합니다. 생방 못 들을 경우엔 다운로드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학인 듯 방학 아닌 방학 같은 시간을 보내는 딸아이와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뭔가요? 방학인 듯 방학 아닌 방학 같은 시간? 아, 이게 뭐 메르스 때문에 학교 휴업해서 그런 건가요? 그나저나 굉장히 좋네요. 저도 이런 시간 좀 지내봤으면 좋겠네요. 방학 같은 시간. 메르스가 수류탄이면 탄저균은 수소폭탄급이라고 하더만요. 아나무인님. 네, 이따 진짜 인터뷰에서 요것도 한번 물어보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메르스 최대 수혜자로 우뚝 선 것 같다. 참 운도 더럽게 잘 타고난 분이네요. 라고 아몰랑님이. 아몰랑님이 이런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뭔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경제 뉴스 브리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워렌 버핏으로 유명하죠.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진근입니다. 네. 조금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홍콩이 한국에 홍색 여행 경보를 발령키로 했다고요? 그럼 이제 단체 여행객들 확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망자가 7명이고 확진 환자가 95명이고 메르스 격리자가 2,892명이라고 밝혔는데 홍콩 정부는 오늘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한국보다 좀 더 나아간 조치인데요. 그래서 그 메르스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콩 보안국의 여행 경보는 황색, 홍색, 흑색이 있는데 황색은 주의고 이번에 한국에 발령된 홍색은 여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체 여행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현재 이집트,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한국 5개 나라가 되겠고 흑색은 여행 금지인데 전쟁 중인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단체 여행이 제한되고 또 한 달에 중국 본토 여행객이 50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예, 더 하나 기가 막혔던 것은 메르스의 진원지이자 원산지인 중동 지역 국가들이 국민 여러분 한국 방문하거나 여행 자제하십시오. 이런 강제에 가까운 권고령을 내렸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유행시켰는데 한국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자, 하반기 들어서 대중교통, 기름값, 병원비 등등 공공요금이나 공공성 요금 줄줄이 오른다고요? 대기 중입니까? 뭐가 얼마씩 오른답니까? 네, 수도권의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경기 지역은 시내버스 요금이 27일부터 150원 올라서 성인 기준 1250원이 되고 좌석버스는 250원 올라서 2050원, 직행 좌석은 400원 올라서 24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인천도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150원, 200원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또한 버스 150원, 지하철 200원 인상하는 오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대전도 4년 만에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씩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 진료비도 3%씩 오르고 약국 한의원도 3.1%, 2.3% 오를 예정입니다.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던 주유소 기름 가격도 최근에는 6주 연속 상승해서 리터당 1,574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오르는군요. 삼성물산 얼마 전에 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를 겨냥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예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진을 대상으로 미국의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주주총회 결의 금지를 포함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고 불법적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며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하면서 합병 비율을 1대 0.3으로 결정했는데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갖고 있으면 제일모직 한 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문제는 제일모직 삼성 에버랜드인데 여기는 편법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23.2%든 삼성 측 지분이 53.1%인데 비해서 삼성물산 지분은 삼성 측이 총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삼성 에버랜드 쪽으로 유리하게 결정됐다고 보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장하는 것은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배당 같은 걸 늘려서 자기들 몫을 좀 더 많이 챙겨야겠다는 겁니까? 최근에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펀드가 7점 몇 %인가로 지분을 늘렸죠? 예, 7.12%를 이제 기습적으로 샀는데요. 4.95%에서 하루 만에 7.12% 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대 0.35인데 네. 원래 오늘이 그 주주총회 주주 결정을 위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엘리엇 매니지먼트 헤지펀드는 지분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방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결정이 난다면은 ISDS 보통 ISD라고 하는데 네. 이 국제중재재판소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후계 승계 구도를 위해서 지금 합병하고 이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상당한 차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있기 때문에 삼성 측으로서는 일단 법적 싸움을 하고 네. 이것이 만약에 ISD로 간다든지 어쨌든 뭐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고 삼성 측으로서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분의 7% 정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한테 이렇게 삼성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합병 결의를 할 때 준비를 철저히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항상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 삼성물산 지분이 삼성측이 14%밖에 안 되고 국민연금이 10% 그리고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7.1%라 3대 주주입니다. 그렇게 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삼성물산 지분 구성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7%밖에 안 되긴 하지만 삼성이 갖고 있는 게 1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1대 주주이긴 하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작으니까 7%도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2년간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한 제조 원가는 한 6%쯤 6%, 최소한 6%쯤은 올랐는데, 납품 단가, 즉 물건 공급하고 받는 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그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납품 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월 13일에서 22일 국내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13년 제조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올해 제조원가의 106.2로 6.2%가 상승했습니다. 노무비가 107, 경비가 107, 재료비가 104, 그러니까 4에서 7%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납품 단가는 99.2, 올해 98.6으로 1.4% 2년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그 직원들의 임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그렇군요. 원가는 더 들었는데 납품 단가는 후려친다. 이러면서 무슨 뭐 동반 상승이고 창조 경제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뉴스 하나 보죠.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10명 중 6명이 부당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4명은 인종 차별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일하면서 그 돈도 좀 받고 물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여행도 하고 현지 문화 경험하고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하면서 어학연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정의당에 따르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워킹홀리데이 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8일에서 28일까지 워킹홀리데이 참가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워킹홀리데이 출국자 수는 연평균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거의 20만 명이 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에서 청년들은 부당노동과 인종차별에 노출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8%는 워킹홀리데이 중에 부당노동을 경험했고, 부당노동 행위 경험 중에 66%는 현지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 40%, 계약 위반이 29%, 부당해고 16%, 폭언 폭행 7%, 성희롱 2% 등이었습니다. 네. 국가별로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한 응답자 중 72%가 부당 노동 행위를 경험해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게 아마 백호주의 또는 호주만의 특별한 인종차별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70%는 현지 교민 사업장에서 또 발생한 것이 또 특징인데요. 네. 호주 교민 사업장에서 근무한 응답자의 90%가 부당 노동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든지 임금 체불 등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9%는 인종차별을 경험했는데, 특히 호주가 많기 때문에 호주의 백호주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한 이러한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 구제 절차에 대해서 따로 교육받거나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호주에 가 있는 한국 교민들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한 90% 정도가 부당노동 행위를 경험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고국에서 온 젊은이들한테 착취적 부당노동을 가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15%가 넘는데, 네.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 씁쓸하군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멀리 조국에서 온 젊은이라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지는 못할 망정, 현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호주가 상당히 또 그게 비싸죠. 아마 호주가 최저임금이 네, 가장 10달러 내외 가장 비싸죠. 전 세계에서. 네. 예, 그런 쪽에서. 시간당 우리 돈으로 한 18,000, 10달러가 훨씬 넘을 겁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호주가. 제가 그때 통계를 뽑느라고 계산해 보니까 호주가 우리 돈으로 시간당 약 17,000원쯤을 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호주가 좀 물가가 비싼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마 더 교민에서는 여행 온 한국 대학생들의 약점이랄까? 현지에 좀 아무래도 어둡고 한 점을 악용해서 이런 노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김성수 정치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요즘 잘생긴 얼굴로 아주 이곳저곳 텔레비전에서 활약이 대단하시더군요. 최근에는 그렇게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자분들께서 잠시 헷갈리실 텐데 늘 이 코너 맡아주던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
오늘 한국일보가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리셉션을 하는데요. 저도 초청장이 와서 이따가 방송 마치고 갈 생각입니다만 거기 영빈, 접빈 하려고 되게 그런 행사하면 부장, 차장들이 다 문에서 이제 자기 출입처 사람들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는 우리 잘생긴 김성수 평론가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저기요. 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이분이 법을 잘 아는 법률가 맞으시지요? 법률가 정도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장관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못 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사실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인데요. 네. 이분이 법무부 장관에 되시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이게 무슨 과태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종합소득세를 3년 늦게 내신 기록이 제출이 된 겁니다. 3년 늦게 냈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에 내야 할 걸 몇 년에 낸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3년 늦게 납부를 한 상황이 지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왜 종합소득세를 그것도 이렇게 늦게 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세법에 어두워서 이것을 늦게 냈다. 근데 지금은 다 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강호동 씨 있잖아요. 네. 사실은 탈세 의혹에 시달리면서 이분은 종합소득세 낼 때 다 내셨는데 낸 것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 시달려가지고 조금 덜 냈다? 방송을 덜 냈다는 거죠. 안 낸 게 아니고? 안 낸 게 아닙니다. 다 신고를 해서 냈는데 씨름 선수 강호동 씨 말하는 거예요? 씨름 선수보다 지금은 이제 MC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한참 정말 MC로 최절정기를 달릴 때 이 의혹이 불거져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자숙하겠다고 방송을 끊었죠. 그런 것과 동일하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김성수 평론가답습니다. 강호동 전 씨름 선수 겸 MC도 소득세를 다 내지 않고 얼마를 좀 덜 냈다. 일부 탈루했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방송도 안 나오고 이런 자숙 기간을 거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탈루도 아니고 신고를 할 때 절세? 계산하는 부분들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몰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세무사에서 다 대행해 주는 거 아닌가요, 되게? 그렇죠. 세무사가 대행을 했는데 일부가 금액이 덜 나오게 돼서 심지어는 가산세까지 다 해서 그걸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납부를 다 했는데도 이제 여론이 들끓고 일어났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왜 세금도 적게 내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방송을 쉬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숙을 했죠. 지금 유승준 씨, 스티브 유 같은 경우도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죠. 기피했다라고 확증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의혹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역 기피 의혹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세금도 3년 늦게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한 6개월도 채 늦게 안 냈는데 여기는 3년 늦게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도 국무총리 후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지극히 연예인들한테는 도덕을 요구하면서 공직자한테는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물구나무서기 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이자 프리랜서로 자유직업군에 속하는 뭐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강호동 씨를 강호동 씨만큼의 도덕성도 못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질타이신 거죠. 그러니까 TV의 MC도 맡지 못할 도덕성을 갖고 계신 분이 총리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만 해요? 이분이 얼마나 지금 대단히 배짱을 튕기고 있냐면 누가요?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가 지금 얘기된 19금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개의 수임 자료 중에서 19개의 수임 자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료들. 네. 결과적으로는 그 자료들을 끝까지 못 내놓겠다라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지금 청문회가 파행이 돼서 7시에 다시 속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요. 예. 자료 열람하고서 그 자료 말고도 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 말고도 전체 요구된 자료에서 그 53%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네. 이걸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네. 제가 과제물들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그 강사라서 좀 인기가 성이 없겠군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전체 내야 될 과제물 중에서 반은 안 내면서 자기는 A뿔을 받겠다라고 따지고 있는 그런 학생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청문회는 시험으로 치면 굉장히 큰 시험인데 시험 보는 수험생이 그렇게 호기 있게 배짱을 부리면 우리 그 김 강사님, 김 교수님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예, 그냥 F 주죠. 네. 예. 강호동 씨는 아무튼 상당 기간 자숙을 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도 뭐라고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한 거죠? 거기에 비유해서. 보통 이러면 그 대쪽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 그만둡니다. 네. 네. 안대희 후보자 같은 분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만두시면서 약속했던 기부 약속을 그만두고도 지킨 걸로 알고 있는데 황 후보자는 이 기부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시죠. 법무부 장관 되면서 그 정관예우 의혹 있었던 그 16억에 대해서 기부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지 않고 계시고 지금 현재 낸 금액을 다 봤더니 1억 한 4천여만 원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내셨던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장로님이시고 전도사도 하셨다는데 11조도 안 내시네요. 보통 이제 기부금이라면 이제 그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독실한 분들은 11조를 내잖아요. 10분의 1을 교회에 내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확실해요? 1억 3천인가가 뭐 교회에 11조로 낸 헌금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그거 이외에 기타의 기부금 관련돼 있는 단체들에게 낸 돈까지 다 합했는데도 1억 4천여만 원밖에 안 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기사들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라서 이걸 놓고 본다면 11조도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교회 한 군데에만 11조를 내야 되는 것인데 참 어떤 기록들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건지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7억 가까운 돈을 급여로 받았으니까 11조로 하면은 1억 7천만 원쯤은 내야 되는 거네요. 11조만 1억 7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타 기부는 전혀 없는데 아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느라고 그렇게 조용히 하진 않았겠죠. 아무튼 법무부 장관이고 법을 다루는 분이고 공부도 아주 잘하셔서 사법시험에 붙었다는데 세법을 몰라서 세법에 어두워서 세금을 안 냈다. 그럼 저는 병역법에 어두우면 군대는 안 가도 됩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 19금 자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법의 논리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 19금 자료가 수임한 자료가 아니라 그 송무 그야말로 그 법적인 절차들만 정리해서 보내준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이런 그 청문회 자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신데 일반 국민들도 다 꼬박꼬박 잘 알고 심지어는 스스로 그 세금을 계산해서 잘 제출하고 있는 그런 세법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총리가 돼가지고 부패와의 전쟁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다음은 세정내 안철수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사저널에 상당히 긴 인터뷰를 했던데 아주 최근에요. 보니까 보궐선거 같은 큰 선거, 당의 주요한 선거에서 지면은 당 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다. 나도 730 재보선에서 왕창 져가지고 물러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조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혁신 연찬회에 불참을 했다. 무슨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 방송 일정이. 근데 한번 혁신 연찬회에 들어가면은 조퇴 중간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안 갔다 그렇기도 했고. 그다음 또 뭐 대권 도전 뭐 생각 있다 나갈 2017년에 2년 후에 그런 얘기 최근에 많이 했던데 안철수 대표의 최근에 1년의 이런 정치적 행보 또는 언행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목조목 말씀 좀 들려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그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그 예비 후보로서의 행보를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자산들, 정치적인 자산이든 사회에서부터 활동했던 자산이든 이런 자산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행보를 해야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뭐 가령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기 그 활동이죠. 그런데 그 자산을 활용해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던지면서 네. 국민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의사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의사로서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메르스 사태를 목도한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살리면서 얼마든지 행보를 넓혀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자산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게끔 하고 실제로 이제 막 쌓아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산만 너무 과하게 부각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잃을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마땅히 메르스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날카롭게 전문가답게 질책을 하면서 네. 메르스 연대 같은 것들을 지자체장들과 함께 건설했다면 대권 얘기에 대자도 꺼내지 않아도 대권 후보로 다시 부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표 책임론을 얘기한다든가 이건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기를 한다 그래도 찍고 까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오해의 빌미를 줬고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책임들이 다 이렇게 남들이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에서야 또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엇박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누군가가 하나의 그 전문적인 흐름들과 나아갈 플랜들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행보들이었습니다. 굳이 본인 입으로 대권 도전 이렇게 시사하지 않고 현안들에서 잘 대응하고 당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설립자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자세에서 좀 통 크게 보면은 사람들이 평가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네. 자기가 갖고 있던 점수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우리 김 평론가의 평가 견해시네요. 예,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네. 안철수 의원도 야권의 자산입니다. 야권의 네. 자산인데 자산들이 서로가 자기의 몸집들을 물려가면서 나중에 대선 국면에 가서는 여권의 후보들이 도저히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판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 가운데서 야권의 일정한 헤게모니들이 작동을 하면서 선거가 좀 쉬운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텐데 예. 지금 몸집 불리기를 엉뚱한 데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몸집 불리기. 박원순 후보나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지금 현재의 영역 안에서 충분히 지지자들의 어떤 신뢰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불리기를 문재인 대표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절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차후에 총선을 지나면서 이후의 모습들은 상당히 또 다른 국면으로 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학점이 상당히 짜군요. 문재인 대표는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안철수 의원 말대로? 지금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행보들로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한테도 장기적으로는 독이 돼서 독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인적인 어떤 구성들을 했는데 그 구성들이 확실하게 혁신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많은 비노 진영의 우려 섞인 그런 질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질책들을 충분히 품어 안으면서도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 대표에 대한 어떤 몸집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문 대표가 지금은 야권에서의 제1 후보이지만 언제든지 쪼그라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여러 경험들 속에서 확인을 했던 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지금 자신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로서 지금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네.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또 자신의 그런 어떤 팔을 잘라서라도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확실한 네. 결연한 의지들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하면서 능력 있고 대안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부각시켜줘야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여쭙자면 그냥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철수 의원은 선거에서 졌으니까 당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주장 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뭘 물어도 언제 부탁해도 아주 완벽한 해설을 해주시는 김성수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33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잠깐 보죠. 일곱송이 수선화인가요? 항상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7수선화 S님. 페덱스는 액체나 기체는 아예 접수를 안 받는데 미군이 보냈다는 탄저균은 뭘로 들어온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네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덱스를 통해서 들어온 이번 탄저균 표본은 포자 형태의 액체 1ml 분량이었고요. 냉동된 채로 3중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1ml면 뭐 많지는 않지만 탄저균 한 포대 정도면 서울시 상공에 만약에 이거 뭐 끔찍한 상상입니다. 상정입니다. 다른 걸 예를 들죠. 무슨 대규모 밀집 도시에 만약에 그게 살포가 된다면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 정도 분량 그게 최소 100만 명을 살상시킬 수 있다 그러죠. 이번에 들여온 것은 액체 포자 형태의 액체 1ml 분량이었고요. 냉동 3중 포장 상태였습니다. 이 페덱스로 들어온 탄저균 표본은 실험실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가 시연 행사를 앞두고 사전 처리를 위해서 지난달 21일 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인데 순간 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나 생명성은 유지가 된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6일 뒤인 27일 날 미국 국방부에서 그 간 탄저균 표본 말이야. 그거 살아있을 수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이제 뒤늦게 락스 성분의 표백제에 넣어서 폐기를 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사용자님께서 백색 가루라고 하셨는데 백색 가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하죠. 사용자님.
위긴스님, 메르스의 현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박원순은 메르스와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과 싸운다. 예, 뭐 아주. 그다음에 탄저균 관련해서 이따 김종대 편집장에게 물어달라고 많이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건 메모를 했고요. 이따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동팔님, 승현이 아빠, 단원고 승현군 아빠 이호진 씨, 그리고 승현이의 누나인 아름양, 드디어 염곡동 코트라 옆을 오늘 통과한다고요? 아마 이게 저기 아름양의 트윗이 아닐까 싶은데 뭐라고 읽어야 할지 굉장히 영어로 깁니다. 5시간 전에 아빠랑 오늘 코트라 지납니다. 9시에 코트라, 10시에 양재역, 11시 용산구청, 죄송합니다. 9일 코트라, 10일 양재역, 11일 용산구청, 12일 서울역, 그리고 13일 다음 토요일이 되겠군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도착 예정입니다. 비교적 여유 있게 코스를 잡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확실히 지켜질 것 같고요. 6월 13일 다음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6월 10일 이른바 60대 항쟁 기념일이기도 하죠. 6월 9일에는 연세대학교 이한열군의 추모비 제막식이 있고요. 그 주간이 이제 한국 87년 이른바 민주대항쟁의 불꽃이었던 그 꽃봉오리였던 주, 그 주의 토요일인 6월 13일 지금 삼보 일배 중인 진도 팽목항에서 세 걸음 걷고 오체투지 큰절 한번 하는 그 걸음으로 6달을 걸어서 드디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는군요. 숙연합니다. 광화문에 도착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 번 연결해서 그동안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염치가 없긴 합니다. 후다닥님, 이강윤쌤, 방학 아니되옵니다. 그나마 국티를 지켜주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용. 제가 좀 방학에, 방학 없죠. 방송이 어떻게 방학이 있겠어요. 매트 1962라는 분, 별 가짜는 소리에 뭐 그리 대응할 가치가 있으신지요. 메르스라 한국에선 부르지만 영어권에서는 머스라 부릅니다. 들으시기에 덜 공포스러운가요? 새누리 국정원 출신 나온 발상입니다. 이철우 의원의 한국명 제안에 대한 견해이신 것 같은데, 대응할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제안했는데 이러이러한 허점이 있다라고 간단한 뉴스 코멘테이터를 한 거니까요. 대응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판단하시죠. 버스비 오르면 경기도지사는 좋겠다. 가족이 하는 버스 회사 수입이 늘어나니. 김문순댓국. 김문순댓국님. 네. 이정희 전 통진당 전 대표가 이호진 씨, 승현이 아빠, 그리고 아름양 이렇게 껴안고 격려하면서 사진 찍은 것 올라와 있네요. 야, 중동에서조차 한국행을 맡고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맞습니까? 국격이 벼랑까지 내몰리고 말았으니. 네, 참, 중동 국가들 한국행 자제주의 잇따라라는 자막이 있는 TV 화면 올려주셨고요. 위긴스님. 공릉동 아줌마님, 기가 막힌 현실에 더 나빠질 게 있나 싶은데 상상을 초월하고 창조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 꿈만 같습니다. 비꼬 오신 반어법이겠죠. 맛가네님, 일종의 속보성인데요. 조금 전에 정가산책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른바 119건 제출한 변호사 수임 기록 중에서 14건은 전혀 백지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여야가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열람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여야 열람위원 4인이 위민의 이름만 제외하고 수임 자료를 현재 열람 중입니다. 그리고 열람 후에 약 7시경에 청문회는 속개될 예정입니다. 위민의 이름이나 법인만 제외하고
무슨 건인지 어느 법원인지 무슨 사건인지 사건 개요나 뭐 위반 죄목 이런 거를 보겠다는 얘기죠. 애청자 기영님, 안철수 의원은 정계 은퇴를 고려하는 게 어떻겠느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비슷해 보인다. 국민을 위해 발끈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에 대해서 발끈하는 자세는 꼴불견 아닌가 싶다고 했고, 네, 보리순 님도 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산까치 님, 한 나라가 일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두 가지는 꼭 필수적이다. 조세정의 그리고 사법정의. 그렇죠. 조세. No tax, no right. 세금 내지 않으면 권리도 없지만 세금 부여 체계도 공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납세자들의 불만이 없고 형평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 조세를 통해서 우리가 쓸 돈, 나라에서 쓸 돈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세정의와 사법정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려고 한다. 게다가 병역 의혹까지 있다. 도대체 나라가 어느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져야 할 것인가? 조세정의는 지금 3번 몰라서 세금 안 냈다는 거고, 사법정의는 전관예우 말하면 그거죠. 그렇습니다. 나도 3번 모르니까 세금 안 낼 거야. 법 전공한 국무총리도 3번 몰라서 세금 안 냈대잖아. 이러면서 아주 비꼬주셨고. 네, 황교안, 조심합시다님은 좀 긴 뭐를 많이 남기셨네요. 네, 방송에 관련되는 거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할 말이 있으시면 조합 게시판 그런데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곳은 조합원 아닌 분들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 일단 게시판은 보고요.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5시 45분 들어왔습니다. 생방송의 가장 최악의 사태가 이런 겁니다. 조금 전까지도 김종대 편집장과 예비 통화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돼서요. 다시 시도 중이고 잠깐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배 사장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경기고 출신인데 서울대를 못 가고 이거 민감한데 이거 검사장에서 그만 멈추고 검사장 뭐 검찰총장이라는 게 못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로펌 김앤장에는 못 가고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점프 그리고 주군의 사냥개로 맹활약하시어 총리 후보까지 꿈을 이루시는구나.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실까. 진짜 이렇게 살지는 말자. 어느 분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고 나오면 다 서울대 가야 되나요? 예. 주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네, 배 사장님, 김시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필력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해파리님, 총리 후보자의 자질 검사를 더해야 하나? 이번에도 야당은 말만 하다가 또 예전처럼 넘어가는 거 아닌가? 더해서 나아질 게 있으면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 낭비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네, 청문회가 속 시원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한번 보시죠. 그나마 이런 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중에는 국민의 힘으로 다 굴복시켜서 자진 사퇴 이끌어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3명의 총리 후보 낙마자와 장관은 이루다 손을 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부족한 점 있습니다. 보완점은 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이뤄나가면서 청문회라는 것은 그래도 역기능이나 성에 안 차는 점은 있지만 보완해서 좀 순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창조정부의 창조검찰 이래가지고 활활님께서 견해를 주셨고요. 대단군님, 황교안 후보자가 비난이 무서워서 그만둘까요? 아니죠. 일단 노예 언론들이 낙마시킬 의지가 없는데 청문회에서 떠드는 것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속으로는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야당에서 의지만 있다면 낙마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전투력이나 투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 얘기해온 바이긴 합니다만 메르스가 아직은 위세를 떨치고 있고 그래서 자칫 정치 발목 잡는다 그러고 이 마당에 총리를 또 주저앉히면 어떻게 되느냐 메르스에 빨리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응 논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 여부와 관계없이 메르스는 저는 대통령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적 역병이 창궐 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해야죠. 세월호도 대통령이 꿰차고 했어야 하는 문제고요. 메르스도 이게 얼마나 갈지 저는 그렇게 솔직히 오래 가거나 몇백 명이 사망하는 그 지경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될 때까지 즉 진정될 때까지는 대통령이 고유 아젠다로 잡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부패와의 전쟁도 총리시키고 뒤로 빠지고 세월호도 여야한테 맡기고 뒤로 빠지고 메르스는 그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박원순 시장이 투닥거리다가 단체장들 함부로 개별 행동하지 말라느니 그러면서 또 괜히 어디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지자체장 연석회의도 주관하고 복지부 실무 관료들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브리핑 같은 걸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5시 40분경에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약 30분 전에도 확인 통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아예 전화를 못 받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방송을 많이 하는 분이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유 없이 펑크를 낼 사람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도 따로 만나서 뭐 저녁도 같이 하고는 했습니다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하지만 통화 시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 시간이 약 7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질문도 몇 개 소화할 수 없을 것 같고 주신 질문들은 많고 탄저와 메르스, 보톨리늄, 그다음에 세균 무기, 오늘 나온 리던 보고서 원문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군요.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쁜 일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아주 긴급한 사안이 불과 30-40분만 사이에 뭔가 터졌을지 궁금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인터뷰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나머지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비도어님 지금 막 올리셨네요. 5시 50분에 출첵합니다. 거의 끝날 때 오셨어요.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을 자행한 미군 범죄를 고발하는 국민고발단이 되어주세요. 서명도 하시고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그러면서 주소 URL을 하나 올리셨는데 구글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소파님, 천안함 당시에는 한미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세월호도 꽤 좀 떨어진 곳에서 또 당시 한미 군사훈련이 되고 있었고 메르스 사태가 터졌는데 그 직전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왜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미군이 연관되는데 이걸 꼭 우연의 일치로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명아빠님 이분 인천의 북콘서트에 오신 분 맞으시죠? 제가 주명아빠입니다 이러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인천 맞죠? 국가보안법이란 책을 쓴 것처럼 인사청문회란 제목의 책을 쓰지 않을까요? 그 책의 차례로는 1장 언론을 피해 장관 총리직 안착하기 2장 자료 내놓지 않고 버티기 네. 애청자 기영님 퇴계 이황 선생의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출산을 위해서 구들장을 놓았는데 새정년을 만든 김한길 의원은 무엇을 했나요? 아프리카 망치 부인과 시민들이 삭발을 하며 물러나라고 하자 안철수 의원과 야합을 해서 새정년을 만들고 당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끌어낸 김한길도 정계 은퇴해야 한다. 네. 아프리카 망치 부인은 그 아프리카 TV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퇴계 이황 선생의 할아버지는 며느리 출산을 위해서 구두를 손수 놓았던 모양이네요. 다름과 닮음님, 종교와 권력의 야합으로 만성 두드러기를 출산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추론으로 보입니다. 대학 때 만성 두드러기가 발병해서 1995년에 완치되었다? 만성 두드러기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황교안 후보자의 만성 두드러기는 필요할 때 병이 생겼다가 필요할 때 사라지는 걸 보니까 이거 역시 또 주님의 은총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바우얀님, 호주나 뉴질랜드뿐만 아니고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도 문제가 많습니다. 독일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워킹 홀러들이 이걸 이렇게 줄여 부르는군요. 워홀러들이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그 고용주들은 당연히 또 한국 업주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소규모 한국 법인들, 그러니까 상사나 물류업체 같은 것, 워홀러를 저임금으로 채용을 하고 그중 몇몇이 해당 법인의 정규직으로 진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시에 저임금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한국인의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중입니다. 네. 정규직으로는 쓰되 현지인 또는 독일 같은 데는 터키 출신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임금을 더 후려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임금 수준을 아주 떨어뜨리고 있다. 이거 고약한데요.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유학생들의 일자리 생태계마저 혼란스럽게 한답니다.
독일에 사시는 분이시군요. 바우연님. 굉장히 생생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파원, 요즘은 베를린에 특파원이 잘 없어요. 그냥 유럽은 파리 정도 하나로 하고 어쩌다 런던에 보내는 방송사들은 좀 보내지만 예전에는 베를린이나 본에 특파원이 있는 언론사도 있었는데 요즘 다 되게 철수시켰죠. IMF 이후로. 한번 없어진 자리는 다시 부활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특파원한테 물어도 잘 모를 겁니다. 이거 아주 똑 떨어지는 기사거리인데요. 르뽀를 하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바우야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쪽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들어주셔서 그리고 좋은 견해 주셔서 좋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좀 주시면 방송에 저희가 뭐 외국에 특파원 보내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계시는 여러 청취자분들이 바로 통신원, 커레스판던트 그리고 특파원 노릇을 해주신다면 동시에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함께 적은 비용으로 많이 음식을 먹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체 유심조님, 섣달 금음날 결혼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던 섣달 금음날 결혼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던 시어머니가 정월 초하루 아침에 시집 온 지 햇수로 2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자식을 못 낳았다고 쫓아냈다는 옛날 얘기가 있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띄어 읽기를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섣달 금음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월 초하루면은 이틀 상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시집 와서 해가 바뀌었으니까 햇수로 2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자식을 못 낳느냐 이렇게 타박을 하고 쫓아냈다는 얘기가 있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물러나란 얘기가 딱 그 이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야, 일체 유심조 선생님은 저 사설조로 판소리 사설조 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군요. 그나저나 이런 시험은 이거 너무 고약한데요? 섣달 금음날에 시집 와놓고 애 못 낳았다고 쫓아내면 안 되죠. 이외에도 많은 견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종대 편집장은 청취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제가 혼을 내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